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몽실맘이 일요일 2시 40분에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2월달도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오늘이 2월 21일이네요. 그러면 그 다음 1인칭 단수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홍은조 옮기 벌써 세 번째 찰리 파커 플레이즈 보사노바 찰리 파커 플레이즈 보사노바 읽어드릴게요. 버드가 돌아왔다. 이 얼마나 근사한 말인가. 그렇다. 그 버드가 힘찬 날개짓과 더불어 돌아왔다. 지구상의 모든 장소에서 노보시비르스크에서 팁북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그에 대한 새의 그림자를 목격하고 환호성을 지르리라. 그리고 세계는 다시금 새로운 햇빛으로 가득 차리라. 때는 1963년 사람들이 버드, 찰리 파커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지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다. 버드는 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거야? 전 세계 도처에서 재즈 애호가들은 그렇게 쑥덕였다. 아직 죽지는 않았을걸?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하고 누군가가 말한다. 살아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거든.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버드가 후원자인 니카 백작 부인에게 신세를 지며 호화저택에서 투병 중이라는 것이었다. 버드의 약물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재즈팬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헤로인, 예의 치명적인 하얀 가루, 그뿐인가? 소문에 따르면 심각한 폐렴에 잡다한 내장 질환을 앓으며 당뇨병 증상에 시달린 탓에 급기야 정신마저 좀먹어가는 중이라 한다. 설령 운 좋게 목숨을 이어간다 해도 거의 폐인이나 다름없을 그가 악기를 쥐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버드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재즈계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다. 1955년 전후의 일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8년이 지난 1963년 여름 찰리 파커가 다시 알토 색소폰을 들고 뉴욕 근교의 스튜디오에서 앨범 한 장분이 녹음을 마쳤다. 앨범의 타이틀은 찰리 파커 플레이즈 보사노바. 당신은 이 이야기가 믿어지는가? 믿는 게 좋다. 어쨌거나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이것은 내가 대학생 무렵 쓴 글이 첫머리다. 난생 처음 활자되어 약소하게나마 원고료라는 것을 받은 글이다. 물론 찰리 파커 플레이즈 보사노바라는 음반은 실제하지 않는다. 찰리 파커는 1955년 3월 10일 사망했고 보사노바가 스탄 게츠 연주를 통해 미국에서 히트한 것은 1962년이다. 그러나 만약 버드가 1960년대까지 살아남아서 보사노바 음악에 흥미를 느끼고 직접 연주까지 했더라면 이라는 가정하에 이런 가상의 비평을 써본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을 채택해준 한 대학교 문해지 편집장은 그게 정말로 실제하는 음반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보통의 음악 평론처럼 잡지에 전문을 실어주었다. 편집장의 동생이 내 친구였는데 얘가 글을 꽤 재밌게 쓰는데 한번 실어봐 하며 영업해준 덕이다. 이 잡지는 4호로 폐간됐는데 원고가 기재된 것은 제 3호였다. 찰리 파커가 남긴 귀중한 녹음 테이프가 우연히 음반사 자료실에서 발견되었고 드디어 이번에 빛을 보았다는 것이 내가 쓴 글이 설정이었다. 내 입으로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세부까지 공들여 그럴듯하게 지어낸 어찌 보면 열정 가득한 글이었다고 생각한다. 끝에 가서는 이 음반이 정말 존재하지 않을까? 나 자신마저 믿고 싶어졌을 정도다. 잡지나 발매되자 내가 쓴 글에 대해 적지 않은 반응이 일었다. 별다른 것 없는 대학교 문해지인지라 평소에는 기사에 대한 반응 같은 건 거의 없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찰리 파커를 신성시하는 팬이 적지 않은지 나의 쓸데없는 장난, 분별 없는 모독에 항의하는 몇 통이 편집부 앞으로 날아왔다. 세상 사람들에게 유머 감각이 결여된 건지 아니면 내 유머 감각이 워낙에 삐뚤어진 건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개 중에는 내가 쓴 기사를 읽고 음반을 사려고 직접 레코드 가게를 찾은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다.
편집장은 자신을 깜빡 속인 것을 두고 잠깐 쓴소리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속인 게 아니라 자세한 설명을 생략했을 뿐이지만 비록 대부분 비판적일지언정 게재 기사에 대해 나름대로 반응을 얻은 것이 내심 기쁜 모양이었다. 그 증거로 평론이든 창작이든 상관없으니 앞으로도 글을 완성하게 되면 자신에게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러기도 전에 갑자기 소멸해버렸지만 앞서 실은 내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찰리 파커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빙이라니 이렇게 파격적인 조합을 누가 예측이나 했으랴. 기타의 지미 레인이, 피아노는 조빙, 베이스가 지미 캐리슨, 드럼이 로이 헤인즈. 이름만 봐도 심장이 두근대는 매력적인 리듬 섹션 아닌가? 물론 알토 색소폰은 찰리 버드 파커다. 공명을 적어보자. A면은 1. 코르 코바도, 2. 원스 아이 러브드, 3. 저스트 프렌드, 4. 바이 바이 브루스. B면에는 1. 아웃 오브 노웨어, 2. 하우 인센시티브, 3. 원스 어게인, 4. D&D. 저스트 프렌드와 아웃 오브 노웨어 두 곡 제외하고는 전부 카를로즈 조빙이 만든 유명한 곡이다. 위 두 곡도 스탠더드 넘버로 파커 역시 과거에 뛰어난 연주를 선보인 바 있지만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보사노바 리듬을 더해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로 연주했다. 그리고 이 두 곡에서만 피아노를 조빙이 아닌 다재다능한 베테랑 피아니스트 행크 존스가 대신한다. 그나저나 재즈 애호가인 당신은 찰리 파커 플레이즈 보사노바라는 타이틀을 접하고 무슨 생각을 할까? 처음에는 덕헉하고 놀라고 이어서 호기심과 기대로 가슴이 불풀지 않을까? 그러나 조금 지나면 서서히 경계심이 고개를 들지도 모른다. 조금 전까지 화창하게 그지없던 산기슭에 불길한 먹구름이 나타났듯이 잠깐, 버드가 그 찰리 파커가 보사노바를 한다고? 버드가 진심으로 그러고 싶어 했을까? 혹시 상업주의에 무릎을 꿇고 음반사의 게임에 넘어가 이른바 대세라는 유행에 손을 뻗게 된 건 아닐까? 설령 정말로 그런 연주를 하고 싶었다 해도 뼛속까지 비밥에 물든 이 알토 색소폰 주자의 연주 스타일이 남미에서 올 쿨한 보사노바 음악가가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 아니 음악의 스타일은 나중 문제고 그가 과연 8년이란 공백을 깨고 예전처럼 자유자재로 악기를 다룰 수 있을까? 전성기 하늘을 찔렀던 연주력과 창조성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을까? 솔직히 말해 나도 그런 불안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 음악을 한시 앞이 들어보고 싶다는 강렬한 기대감이 한편에 듣고 갈망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듣고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이 음반을 숨죽여가며 몇 차례 듣고 난 지금 나는 분명히 단언하고 싶다. 고층 빌딩 옥상에 올라가 거리거리를 향해 목적근 외쳐도 좋다. 만약 당신이 재즈 애호가라면 아니 최소한 음악이라는 것을 애호하는 사람이라면 뜨거운 하트와 쿨한 마인드가 빚어낸 이 차밍한 음악에 무슨 일이 있어도 기꺼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증략. 이 음반에서 가장 먼저 놀란 부분은 카를로스 조빙이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는 피아노 스타일과 버드가 예의 달변가처럼 선보이는 물 흐르듯 분방한 플레이즈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카를로스 조빙이 보이스. 이 앨범에서 노래는 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건 어디까지나 악기 보이스다. 버드의 보이스는 질감과 방향성이 너무 다르지 않냐고 당신을 말할지도 모른다. 물론 둘이 보이스는 크게 다르다. 오히려 공통점을 찾기가 더 어려운지 모른다. 게다가 둘 다 상대의 음악에 자신의 음악을 맞추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다름 아닌 그 유야감, 어긋나는 두 보이스의 차이가 여기서는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우선 A면 첫 곡 코르코바도에 귀 기울여 보시라. 코르코바도. 이 곡에서 버드는 첫머리 테마를 연주하지 않는다. 그가 연주하는 데만은 마지막이 원 코러스뿐이다. 먼저 카를로스 조빙이 피아노 하나로 귀에 익은 테마를 조용히 연주한다. 리듬 파트는 뒤에서 가만히 침묵한다. 그 멜로디는 창가에 앉아 아름다운 야경을 내다보는 소녀의 눈동자를 떠올리게 한다. 연주는 거의 싱글톤이고 때로 간단한 코드를 살며시 곁들인다. 소녀의 어깨 아래로 푹신한 쿠션을 다정하게 받쳐두듯이 그렇게 피아노의 테마 연주가 끝나면 마치 커튼 사이로 석양이 옅은 그림자를 들이우듯 버드의 알토 사운드가 남몰래 찾아온다. 알아차렸을 때 그는 이미 그곳에 와 있다. 이 음매 없이 나긋나긋한 그 프레이즈는 흡사 당신이 꿈속에 스며들어오는
이름을 숨긴 아름다운 연모와도 같다. 이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를 바랄 만큼 정묘한 풍문을 당신이 마음속 모래 언덕에 부드러운 상흔처럼 남기고 간다. 나머지는 생략하자. 그럴싸한 미사역으로 가득한 문장이 이어질 뿐이다. 하지만 그리 표현하고자 한 음악의 이미지는 대충 파악했으리라 짐작한다. 물론 그 음악은 실제하지 않지만 혹은 실제하지 않을 터이지만 이 이야기가 일단 여기서 끝난다. 지금부터는 후일담이다. 학창시절 내가 그런 글을 썼다는 사실 자체가 오랫동안 까맣게 잊고 지냈다. 그 뒤로 내 인생은 뜻하지 않게 분주해졌고 어차피 그 가상의 음악 평론은 젊은 날의 무책임하고 속편한 조크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약 15년 후 그 글을 생각지 못한 형태로 나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마치 허공에 던져놓고 잊어버렸던 부메랑이 예상도 못한 순간에 되돌아오듯이 일 때문에 뉴욕 시내에 머물 때나 시간이 나서 숙박 중인 호텔 근처를 산책하다가 이스트 14번지에 있는 작은 중고 레코드 가게에 들어갔다. 그리고 찰리 파커 코너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웬걸이라는 타이틀의 레코드였다. 찰리 파커 플레이스 보이스 네버 보사노바 찰리 파커 플레이 보사노바 라는 타이틀의 레코드였다. 개인이 만든 해적판 같은 레코드였다. 흰색 재킷에 그림도 사진도 없이 검은 글씨로 제목만 무뚝뚝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뒷면에는 공명과 참가자가 적혀 있었다. 놀랍게도 공명과 연주자가 명단 모두 내가 학창시절 혼자서 지내던 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딱 두 곡에서 카를루스 조빙 대신 행크 존스가 피아노를 맡았다. 나는 레코드를 손에 든 채 우두커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몸속의 깊이 어딘가 작은 부위에 한 군데가 마비된 듯한 감각이었다. 나는 새삼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가 정말로 뉴욕일까? 틀림없이 뉴욕이 다운타운이었다. 나는 그곳이 작은 중고 레코드 가게에 있다. 환상의 세계를 잘못 들어선 게 아니다. 극사실주의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다. 레코드를 재킷에서 꺼내보았다. 타이틀과 공명이 인쇄된 흰색 라벨이 붙어 있었다. 음반사 로고 같은 것은 없다. 레코드 트랙을 살펴봤다. 양면 다 분명히 4곡씩 트랙이 커트되어 있다. 나는 계산대 앞에 있는 건 긴 머리 젊은 젊은에게 이 레코드를 청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가게의 레코드 플레이어가 고장나서 청음이 힘들다고 했다. 미안해요. 레코드에는 $35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어떻게 알지? 한참 고민했다. 결국 레코드를 사지 않고 가게를 나왔다. 어차피 누군가의 실없는 장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 별난 사람이 내가 쓴 글의 내용대로 있지도 않은 레코드를 그럴싸하게 꾸며낸 것이다. A면과 B면 각각 4곡씩 수록된 다른 레코드를 가져다가 물에 담가서 레벨을 벗겨내고 직접 만든 라벨을 풀로 붙였으리라. 그런 엉터리 $35를 소비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멍청한 짓이었다. 호텔에서 가까운 스페인 식당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며 간단히 저녁을 먹었다. 그런 다음 어슬렁어슬렁 근처를 산책하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후회의 감정이 솟구쳤다. 역시 그 레코드를 샀어야 했다. 설령 의미 없는 가짜라 해도 상당 과한 가격이라 해도 일단은 손에 놓고 봤어야 했다. 이리저리 꼬여 내 인생이 기이하고 야릇한 기념품을 삼아서 나는 그 길로 다시 14번지로 향했다. 발길을 서둘렀지만 레코드 가게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셔터에 달린 안내판에 평일 오전 11시 반 오픈, 7시 반 클로즈라고 적혀 있었다. 이튿날 오전 다시 한번 가게를 찾아가 봤다. 오리 풀리는 라운드 렉 스웨터를 입고 머리숱이 별로 없는 중년 남자가 계산대에 앉아 신문 스포츠면을 읽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커피 머신에서 막 내렸는지 신선하고 기분 좋은 커피향이 실내 어렴풋이 풍겼다. 문을 연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손님은 없고 천장의 작은 스피커에서 파로나 샌더스의 옛날 곡이 흘러나왔다. 보아하니가 그가 가게 주인인 듯했다. 찰리 파커 코너를 찾아봤지만 내가 찾은 레코드는 없었다. 어제 분명히 이 코너에 레코드를 돌려놨는데 할 일 없이 재즈 섹션에 있는 모든 박스를 뒤져봤다. 이미 다른 데로 끼어들어가는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레코드는 보이지 않았다. 그새 팔려버린 걸까? 나는 계산대로 가서 라운드넥 스웨터를 입은 중년 남자에게 어제 여기서 본 재즈 레코드를 찾고 있는데요 라고 말했다. 어떤 레코드요? 그는 뉴욕타임스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찰스 파커 포일 플레이스 보사노바. 내가 말했다. 남자가 신문을 내려놓고 가느라는 절대 돋보기 안경을 벗고 천천히 내 쪽을 돌아보았다. 아, 미안한데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나는 되풀이했다.
남자는 아말라지 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고는 고개를 작게 가로주었다. 그런 레코드는 없어요. 맞아요? 내가 말했다. 페리코모싱즈 지미 헤드릭스라면 제거했지만 페리코모싱즈까지 말하다가 그게 농담이라는 걸 알았다. 표정 하나 안 밝고 농담하는 타입이다. 그래도 정말 봤거든요. 내가 말했다. 그냥 장난으로 만든 물건 같긴 한데 그걸 우리 가게에서 봤다고요? 그래요. 어제 오후에 여기서요. 나는 그 레코드에 대해 설명했다. 어떤 재킷에 어떤 곡이 들어있었는지 그리고 $35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는 것도. 뭘 착각하셨겠죠. 그런 레코드는 우리 가게에 없어요. 재즈 레코드를 매입하고 값을 매기는 작업은 나 혼자 하니까. 그런 걸 봤다면 기억하기 싫어도 기억날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고개 젓고 다시 돋보기를 거쳤다. 마저 스포츠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문득 생각을 바꿨는지 돋보기를 벗고 실눈으로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만약 당신이 언젠가 그 레코드를 구한다면 나도 꼭 한번 들어보고 싶군요. 또 하나의 후일담. 그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흐른 뒤지만 사실 제법 최근의 일이었다. 나는 어느 날 밤 찰리 파커가 나오는 꿈을 꿨다. 그 꿈에서 찰리 파커는 나를 위해, 나 하나만을 위해 코르코바도를 연주해 주었다. 리듬 섹션을 빼고 알토 색소폰 솔로로. 버드는 어딘가의 틈새에서 흘러들어오는 기다란 빛 속에 혼자 서 있었다. 아마도 아침이 햇살일 것이다. 신선하고 끊임이 없는 아침 이상이 여운을 머금지 않은 빛이다. 이쪽을 보는 버드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 있었지만 짙은 색 더블 브레스트 슈즈에 흰 셔츠를 입고 밝은색 네타이를 맸다는 것은 대략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알토 색소폰은 말도 안 되게 더럽고 먼지와 또 옥투성이었다. 부러진 키 하나가 숟가락 자루와 박스 테이프로 위태롭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광경에 나는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 아무리 버드라지만 저렇게 엉망인 악기로 소리가 제대로 낼 수 있을까? 느닷없이 내 코에 더없이 향긋한 커피 냄새가 끼쳤다. 어찌나 매혹적인지 머신에서 막 내린 뜨겁고 진한 블랙커피 향이다. 내 비공이 기쁨으로 살짝 실룩였다. 하지만 그 향에 마음을 빼앗기면서도 나는 버드에게서 한순간 눈을 떼지 않았다. 잠깐이라도 하늘을 팔면 그가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니까. 어째서인지도 몰라도 그때 나는 꿈속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지금 버드가 나오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가끔 그럴 때가 있다. 꿈을 꾸면서 이건 꿈이야 라고 확신한 때가. 그리고 꿈속에서 이토록 선명한 커피 향을 맡을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불가사의한 감동을 느꼈다. 이윽고 버드는 마우스피드를 물고 리드의 상태를 시험하는 주의 깊게 한번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서서히 사라져버리자 다시 몇 번의 소리를 조용히 역시 신중하게 내보냈다. 소리들은 한동안 주위를 떠다니다가 부드럽게 지면으로 내려앉았다. 소리 없이 난개없이 지면에 떨어지고 침묵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자 버드는 이었고 한결 깊고 묵직한 일련의 소리를 허공에 띄어보냈다. 그렇게 코르코바도가 시작되었다. 그 음악에서 대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버드가 나 하나를 위해 꿈속에서 연주해준 음악은 나중에 생각해보면 소리 흐름이라기보다 오히려 순간적이고 전체적인 조사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든다. 그 음악이 존재했음을 나는 생생히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음악의 내용을 재현하기는 불가능하다. 순서대로 더듬어가기도 불가능하다. 만다라 그림을 말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듯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이 영원 깊숙한 곳이 핵심까지 가닿는 음악이었다는 것이다. 듣기 전과 들은 후의 몸의 구조가 조금은 달라진 듯 느껴지는 음악. 그런 음악이 세상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법이다. 내가 죽었을 때는 아직 34살이었어. 34살. 버드는 내게 말했다. 아마 내게 말했지 싶다. 그 방에는 나와 버드 둘뿐이었으니까. 나는 그의 말에 뭐라고 반응할 수 없었다. 꿈속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저 묵묵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34살에 죽는 게 어떤 일인지 한번 생각해봐. 버드가 말을 이었다. 내가 만약 그 나이에 죽었다면 어떤 신경일지 생각해보았다. 34이면 아직 여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무렵이다. 그래, 나도 여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버드가 말했다. 인생을 막 시작한 참이었지. 하지만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것이 이미 끝나 있었어.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얼굴 전체에 아직 그림자가 져 있었다. 그래서 표정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는 흠집투성이 지저분한 악기에 줄을 끼워서 목에 걸고 있었다. 물론 죽음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 버드가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지극히 완만한 것이기도 해. 자네 머릿속에 떠오른 아름다운 플레이즈와 마찬가지야. 순식간에 지나가는 동시에 한없이 잡아 느릴 수도 있지. 동쪽 해안에서 서쪽 해안만큼 길게.
혹은 영원에 다다를 만큼 길게. 시간이란 관념은 그곳에서 사라지고 없어. 그런 의미로 보면 나는 하루하루 살면서 죽어 있는지도 몰라. 그래도 실제로 맞는 진짜 죽음은 철저하게 무거워. 그전까지 존재했던 것이 갑자기 통째로 사라져버리지. 완전히 무가 되어버려. 그리고 내 경우 그 존재는 나 자신이었어. 그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자기 앞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입을 열었다. 죽을 때 내가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아? 버드가 말했다. 내 머릿속에 있었던 건 그저 하나의 멜로디였어. 그걸 도돌이표처럼 언제까지고 머릿속으로 흥얼거렸지. 그 멜로디가 도무지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거든. 왜 가끔 그럴 때 있잖아. 멜로디 하나가 머릿속에 달라붙어 버리는 거. 그거 뭔가 아니 베토벤이 피아노 협주곡 1번 3장이 한 소절이었어. 이런 멜로디야. 버드가 작게 허밍으로 그 멜로디를 읊조렸다. 나도 아는 멜로디였다. 피아노 솔로 파트다. 베토벤이 쓴 멜로디 중에서 최고의 스윙이라 할 수 있는 소절이야. 버드가 말했다. 나는 그 1번 콘체르토를 옛날부터 좋아했어. 셀 수 없이 들었지. 슈나벨이 연주한 SP 레코드로. 그래도 희한한 일이지. 이 찰리 파커가 죽을 때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흥얼거린 것이 하필이면 베토벤이 멜로디라니. 그러고는 어둠이 찾아왔어. 막이 내리듯이. 버드는 쉰 목소리로 작게 웃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찰리 파커의 죽음에 대해 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어쨌거나 난 자네가 고맙다고 이해해야 돼. 버드가 말했다. 자네는 나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줬어. 그리고 내가 보사노바 음악을 연주하게 해줬지. 내게는 무엇보다 기쁜 경험이었어. 물론 살아서 실제로 그럴 수 있었다면 훨씬 신났겠지. 하지만 사후에도 충분한 근사한 경험이었어. 난 언제나 새로운 종류의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 나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려고 오늘 여기에 나타난 거라고요? 그렇대도 버드가 말했다. 내 마음속 목소리를 알아들을 것처럼 자네에게 인사 한마디 하려고 들은 거야. 고맙다고 말하려고. 내 음악을 듣고 즐거웠다면 기쁠 텐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이라도 했어야 했지만 역시 자리에 맞는 말을 떠올 수 없었다. 페리코모싱즈 지미 헤드릭스라. 버드는 생활한 듯이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또 쉰 목소리를 쿡 웃었다. 그리고 버드는 사라졌다. 먼지 악기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어디선가 흘러들어왔던 빛이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버드가 사라졌다. 꿈에서 깼을 때 베갯머리 시계는 오전 3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물론 주인은 아직 캄캄했다. 방을 가득 채운 줄 알았던 커피향은 이미 사라졌다. 아무 냄새도 풍기지 않았다. 부엌으로 가서 유리컵에 찬물을 따라 몇 잔 마셨다. 그러고는 식탁에 앉아 버드가 나 하나만 위해 연주해 주었던 근사한 음악을 조금이나마 재현하려고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역시 단 한 소절도 떠올리지 못했다. 그래도 버드가 했던 말은 내리의 대사일 수 있었다. 그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한마디 한마디 최대한 정확하게 볼펜으로 노트에 적어 넣었다. 그것이 그 꿈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였다. 그렇다 버드는 내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내 꿈에는 찾아온 것이다. 한참 옛날에 내가 그에게 보사노바 음악을 연주할 기회를 제공한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 갖고 있던 악기로 코르코바도를 연주해 주었다. 당신은 그 이야기가 믿어지는가? 믿는 게 좋다. 어쨌거나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제가 음악에 대한 것은 조금이나마 접해봤다고는 할 수 있지만은 오늘 처음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왜 나는 이거에 대해서 모를까? 버드. 제가 읽어줄 때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 나이에 비해서 한참 밑에인 것 같아서 이 음악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고 요즘에는 한번 치면은 다 나오니까요. 한번 들어보기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거 좀 조사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읽어서 저도 사실은 그냥 읽었습니다. 버드라는 근데 너무 일찍 세상을 마감했네요. 그럼 그냥 가신 건가요? 아니면 아파서 가신 건가요? 너무 일찍 이런 예술가나 음악가들이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나
예술가들은 참 너무 일찍들 가셔요. 그러고 보면. 이분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 비틀즈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에서도 비틀스 음악을 처음 비행기 안에서 들어서 처음 시작했는데, 그래서 비틀스는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알지만 이 버드에 대해서는 생소합니다. 제가 이걸 좀 더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도 한번 이 버드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연구라기보다도 좀 배울 건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악에 대해서. 재즈도 참 한편으로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그런 재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음악은 요즘엔 좀 그런 옛날 옛날 풍으로 나오는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레코드판. 그것을 한번 들어보면, LP판, 그것을 들어보면은, 이제, 저희 집에도 그게 어릴 때 들었던, 우리도, 어찌 보면은 좀 비슷하지만, 이분은 그래도 저보다 나이가 한참 위시잖아요. 저는 좀 밑에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버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요. 이게 봄날이에요, 봄날. 이제 봄이에요. 이제 꽃샘추위가 다가오고 안일한 봄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봄이 오면 정말 모든 움츠려들었던 것이 다 피잖아요. 조금씩. 그런 기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